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주제는요, 컨텐트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IT 전반의 시장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향후에 컨텐츠나 서비스가 어떻게 미래 트렌드를 변화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방금 전에 세컨드 스크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도 결국은 스마트폰이 나오고 태블릿이 나왔기 때문에 컨텐츠도 변화하고 있거든요. 즉 새로운 IT 기술에 의해서 컨텐츠의 혁신도 필요한 거죠. 그 컨텐츠가 자체적으로 혁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컨텐츠를 둘러싼 전반적인 디지털 IT의 변화가 기존에 있던 컨텐츠의 변화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0-30분 동안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스마트폰 이후에 세상의 IT의 변화는 어떻게 흘러갈까,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알아야 컨텐츠 쪽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도 미래의 IT가 이렇게 변화하니 컨텐츠 쪽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연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컨텐츠 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IT에 대해서 제가 바라보는 컨텐츠를 담는 IT라고 하는 그릇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현재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다음에 새로운 IT는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환에 있는 구성과 조금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오늘 오전에 좀 새롭게 집어넣어서 화면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100년 기업도 추풍낙엽입니다. 털 중에 가장 무서운 털이 디지털 같아 보이는데요. 뉴욕 도인테트코안입니다. It's always there when you want it. 코닥 모먼트. 미국인들은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코닥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131년 전 뉴욕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코닥의 성공 신화. 카메라에서 필름, 현상에 이르기까지 사진하면 코닥이었습니다. 코닥의 최고 전성기는 1980년대 초반. 16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전 세계 필름 시장의 3분의 2를 석권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디지털 카메라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코닥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1976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하고도 투자와 연구를 미루다 이 분야에서 도태됐다는 겁니다. In the new economy, when you get behind, you are very likely to stay behind. 최근 주가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고 파산 전문 로펌과 계약을 맺으면서 코닥은 부도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I have great concern that what I've worked for and what I thought was going to be there is not going to be there. 영원한 승자가 없는 디지털 시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기업이든 코닥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코닥은 작년 초에 결국은 파산 신청을 했거든요. 코닥이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한 스마트폰 이전에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코닥이 꾸준하게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대한 진화와 혁신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코닥의 딜레마에 빠지는 기업이 단지 코닥만은 아니라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 코닥과 같은 상황에 빠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화면에 보여지는 기업의 주가 그래프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에서 아이팟 나오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MP3 플레이어를 많이 팔았던 아이리버 브랜드를 만든 네임콤이라는 회사의 주가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저렇게 주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다가 200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하락을 거듭하죠.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닌텐도라고 하는 게임기도 마찬가지예요. 2005-6년도 지나면서 닌텐도는 수직 상승을 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지만 2010년 무렵부터 거꾸로 또 수직 하강을 하죠. 2년, 3년이 거의 손바닥 뒤집듯이 확 바뀝니다. 또한 우리 국내에 예전에 PMP라고 하는 디바이스 들고 다니면서 동영상 보는, 컨텐츠도 보고 영상도 보고 그랬었죠. 그 디바이스를 가장 많이 판매하던 기업이 아이스테이션이라는 회사거든요. 우리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PMP를 참 많이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은 거의 다 저렇게 도산하거나 어려워졌어요.
여기 화면에 보여지는 이런 디바이스 제조업체들이 다 코닥의 딜레마에 빠진 거거든요. 새로운 IT의 트렌드에 발빠르게 지속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거죠. 이런 코닥의 딜레마에 빠진 기업이 지금 소개해드린 IT 기업뿐이냐, 비IT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상가수첩. 아파트 현관문 앞에 화면에 보여지는 것과 같은 상가수첩이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거 저녁에 여러분들 뒤져보면서 야식 배달 같은 거, 치킨이나 이런 거 시켜 먹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기에 있는 광고를 보고 치킨 배달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통을 이용하거든요. 상가수첩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게다가 리뷰 같은 것도 남기고, 그리고 또 포인트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버스나 지하철 탈 때 보는 묵까지 있죠. 이런 것들도 요즘에 안 보죠.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한번 옆에 보세요. 다들 저런 신문지나 묵까지 보는지. 다 스마트폰 화면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저 두 개의 종이 위에 광고를 하던 광고주들은 광고를 안 합니다. 어디다 광고를 하느냐? 앞서 설명드린 배달의 민족과 같은 스마트폰의 앱이나 혹은 스마트폰에서 동작되는 앱들, 즉 지하철과 버스에서 가장 많이 쓰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다음 앱, 웹툰 이런 것들의 광고를 하게 되는 거죠. 시장이 변화하는 거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책도 덜 보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114라고 유선전화,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덜 전화하게 되죠. 정리를 하게 되면 새로운 IT 신기술에 의해서, 즉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IT 기업뿐만 아니라 비IT 기업들도 꾸준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변화하지 않게 되면 코닥의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하물며 여기 나와 있는 업체도 그럴지언데 디지털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 산업에 종사하시는 기업들은 더욱더 새로운 세상의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치킨 광고거든요. 맨 아래를 보십시오.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는데, 옛날에 TV에서 저런 CF 광고 하면요, 하단에 뭐가 나오냐면 원래 이런 네이버 검색 광고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배달의 민족 앱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웹에서 세상을 지배했던 네이버가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카카오톡과 또 새로운 작은 스마트폰 앱들로 인해서 예전의 시장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런 변화가, 혁신이 없게 되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IT 시대에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화면에 보여지는 건 구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3년 전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갤러리, 박물관에 작품들을 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구글의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서비스입니다.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박물관을 가지 않아도, 미술관을 가지 않아도 실제 가본 것처럼 정교하게 그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컴퓨터가 해준 거거든요. 즉 기존의 컴퓨터는 현실계 속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을 가상계 속으로 옮겨왔습니다. 현실 속에 있는 데이터와 컨텐츠가 가상 속으로 가져온 거죠. 이게 기존의 PC가 해왔던 변화거든요. 그런데 모바일은 좀 다릅니다. 모바일은 현실 속에서 가상의 데이터를 만날 수 있게 해주죠. 화면에 보여지는 저 앱은 저렇게 멋진 도시의 전경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게 되면 스마트폰 화면에 그 장소에서 찍었던 유명한 영화와 관련된 컨텐츠가 겹쳐서 보이죠. 그러니까 현실 공간 속에서 가상의 데이터를 불러와서 복합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정리를 하면 모바일은 기존에 있던 PC와는 달리 현실 속에서 가상을 만나게 해준 거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상계와 현실계가 통합된 거죠. 연결된 겁니다. 즉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만나게 해준 거죠. 모바일이 가져다준 가장 커다란 변화거든요. 기존의 PC는 현실 속에 있는,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를 잘 보여지는 데 주력했다면 스마트폰은 좀 다른 거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기존 PC처럼 4인치의 스크린을 통해서 디지털 컨텐츠를 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앞서 강의에서 보였던 세컨드 스크린처럼 A와 B를 믹싱해 주는 겁니다. TV와 새로운 컨텐츠를 엮어서
4인치 스크린에서 TV와 연관된 형태의 컨텐츠를 보여지도록 해주는 것처럼 심지어는 그게 TV가 아니라 내가 있는 현실 공간 속에서 야구를 보면서 농구를 보면서 농구장에서 축구장에서 축구를 보면서 그 현실 공간 속에서 디지털 컨텐츠를 엮어가지고 새로운 체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모바일이 가져다 준 커다란 변화거든요. PC와 모바일은 이런 점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IT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IT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1990년대 IT는 PC통신이었거든요. 그 PC통신을 구성하는 하드웨어는 XT, AT, 386, 486이었잖아요. 네트워크는 다이얼업 모뎀이었고요. 소프트웨어는 도스 위에 이야기나 새로운 데이터맨이나 이런 PC통신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PC통신을 연결했습니다. 이게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죠. 그런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에서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와 데이터와 서비스가 제공이 됐었거든요. 이게 90년대고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변화되죠. 컴퓨터 하드웨어가 바뀝니다. 더욱더 빨라지고 멀티미디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멀티미디어 컴퓨터가 나오죠. 네트워크도 바뀌어요. 모뎀에서 초고속 인터넷으로. 소프트웨어도 바뀌죠. 도스에서 윈도우로 바뀌면서 넷스케이프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하이텔 천리안 쓰던 사용자들이 다음이나 네이버, NC소프트, G마켓, 옥션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쓰게 되고 역시나 컨텐츠를 보는 방식도 기존의 PC통신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다음 네이버가 정제해서 보여주는 것들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2000년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2010년대의 모습은 또 바뀌죠. 하드웨어가 바뀝니다. 스마트폰으로. 네트워크가 바뀝니다. 무선 인터넷으로. 소프트웨어가 바뀌죠. 안드로이드와 iOS로.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바뀌면 새로운 세상이 오죠. 이 새로운 세상이 바로 모바일의 시대이고 이게 10년마다 항상 바뀌거든요. 즉 10년마다 IT의 플랫폼이 계속 변화하고 그 플랫폼이 변화할 때 서비스와 컨텐츠가 변화하지 않게 되면 코닥의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코닥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거대 플랫폼이 10년마다 변화할 때 적극적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변화에 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IT를. 그렇다면 IT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관점에서 찢어발려서 그 새로운 IT 플랫폼이 즉 PC통신과 웹과 모바일이 무엇이 다른지 본질적으로 다른 차별화된 요소를 잘 읽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웹은 현실 속 데이터를 가상으로 가져오게끔 만들어준 것이고 모바일은 가상 속에서 현실을 만나게 해준 것이고 그런 기본적인 차이점을 기반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제공하는 컨텐츠는 그 4인치 스크린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고 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게 N스크린으로 할지 세컨드 스크린으로 할지 혹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현실에서 기존에 있는 웹에 있는 컨텐츠가 어떻게 해서 믹싱해서 보여질지 증강현실 기반으로 보여지게 할지 지도위에서 보여지게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현재의 IT 그리고 IT 기술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IT는 어떻게 될까? 근데 그게 이제 오늘의 제 주제이기도 합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건 디지털 체중계예요. 여러분들 다 집에 이제 한 대씩 있으시잖아요, 저거. 저 위에 딱 올라가면 작은 저 LCD 창에 여러분의 체지방과 체중이 보여지게 됩니다.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머릿속에 기억하죠. 그런데 저 위딩스라고 하는 체중계가 다른 점은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가 내장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확인한 체지방과 체중이 와이파이를 타고 네트워크를 타고 위딩스의 클라우드에 저장됩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축적이 되고 축적된 내용은 내 스마트폰 앱과 PC 웹을 통해서 수시로 항상 비주얼한 그래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어저께 몇 킬로그램이었지, 그저께는 어땠었지, 일주일 전은 어땠었지. 가족 구성원 8명까지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엄마, 아빠, 아들, 딸. 그래서 각각 올라갈 때마다 엄마의 몸무게, 체지방, 아빠의 몸무게, 체지방이 다 기록되죠. 그렇게 기록된 데이터는 새로운 밸류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식단 관리, 건강 관리를 해야 되거나 당뇨가 있어서 혹은 운동을 해야 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체계적으로 내 체지방과 체중이 기록되어서 정리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거나 혹은 헬스 트레이너하고 상담을 할 때 유용한 데이터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미래 IT의 모습이에요. 즉
10년 후 2020년대 IT는 과연 어떻게 바뀔까?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바일이 더 이상 아니라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사물들이 체중계조차도 인터넷에 연결되는 세상이 도래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은 갑자기 2020년 1월 1일에 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2007년 미국에서 4월에 갑자기 아이폰 1세대와 함께 나온 게 아니라 1997년도부터 애플은 뉴튼을 준비했고 팜파일럿부터 해서 다양한 형태의 PDA가 있어 왔고 2000년대 중반에는 PDA 폰도 있었고 HPC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블랙베리도 있었고 윈도우 CE 기반의 윈도우 모바일 기반의 블랙잭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도 있었죠. 다만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별로 안 가졌을 뿐이지 이미 스마트폰은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습니다. 다만 그게 갑자기 쉬워지고 가격이 싸지고 빨라지고 하면서 아이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대중이 그걸 알게 됐고 안드로이드 폰을 통해서 그게 문화의 아이콘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2020년대에 IT라고 하는 게 2020년 1월 1일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그런 변화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례를 하나 들어드린 거예요. 그 외에 구글의 안경도 있고 삼성전자가 만드는 시계도 있죠. 그 작은 모든 사물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되는 겁니다. 인터넷에 다이렉트로 연결되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경유해서 연결되기도 하고 블루투스를 통해서 기기와 기기 간에 연결되기도 하고 이게 바로 미래의 IT의 모습이라는 거죠. 즉 이걸 가리켜서 인터넷 오브 싱즈라고 합니다.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된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비쿼터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나누어드린 교환을 보게 되면 저 URL이 있습니다. 저 URL을 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한 50개 정도 그런 다양한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들의 종류가 무엇이고 실제 그런 제품들이 컨셉추얼한 게 아니라 나와 있거든요. 지금 위딩스라는 체중계처럼. 그래서 그 유튜브에 그런 상품들에 대한 동영상들을 제가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아, 인터넷 오브 싱즈라고 하는 게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걸 프랙티컬하게 잘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하기스가 프로타이핑으로 만든 기저귀예요. 실제 상용화는 아직 안 됐고요. 기저귀의 화면에 보여지는 저 작은 습도 센서를 딱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아이가 오줌을 쌌을 때 알려줍니다. 부모의 트위터로 알려줘요. 애가 지금 오줌 쌌으니까 기저귀를 좀 갈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하루에 몇 번 쌌는지 일주일에 몇 번 쌌는지를 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체계적으로 기록되거든요. 저 작은 센서에 의해서. 저 센서는 블루투스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되고 스마트폰의 인터넷을 통해서 트위터로 하기스가 기저귀의 상태를 알려주는 겁니다. Monitora, organiza e compra online para mais tranquilidade das mamães e dos papais. 기저귀 만드는 회사조차도 IoT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IoT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BIT 기업이 IT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커다란 변화예요. 현재 IT는 IT 기업이 IT를 하죠. 그런데 미래 2020년대의 IT는 BIT 기업조차도 IT를 이용해야만 생존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저귀 만드는 회사조차도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의문을 가지시겠죠. 아니 저게 도대체 무슨 괴상망측한 제품이냐. 부모가 그깟 기저귀 하나 그거 갈라고 아, 이 기저귀에다가 뭐 저런 비싼 센서를 달아가지고 저 짓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지엽적으로 바라본 거고 사실 하기스가 가지고 있는 저 센서가 가지고 있는 밸류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IoT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거든요. 즉 저 디바이스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데이터가 중요하다고요. 모바일에서 중요한 건 앱이었죠. 앱. 그런데 IoT 시대에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저 센서가 무슨 데이터를 모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위딩스라고 하는 디지털 체중계가 무슨 데이터를 모으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슨 데이터를 모으느냐가 중요하면 그 다음에는 왜 모아야 되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기스는 기저귀에다가 저걸 장착해서 왜 도대체 아이들이 하루에 소변을 몇 번을 보고 애들이 대변을 받는지를 알아야 될까요?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서?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요. 신생아를 키울 때 가장 큰 부모분들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의 질병이거든요. 아이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딱 뭐냐면 어떻게 쌌고 얼마나 먹었는지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부모가 그거를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특히 싼 거는. 왜? 워낙 많이 싸니까. 근데 그거를 다 기록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질병과 건강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사실은. 하게스는 그런 목적으로 저런 디바이스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래 IT의 모습이라는 거죠. IT라고 하는 건 저렇게 수용자들에게, 즉 사용자들에게 받아들여집니다.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을 하면요, 열광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요. 즉 일부의 얼리 아답터에 불과하죠. 저럴 때 우리는 저걸 가리켜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패션이라고 부르죠. 비즈니스 용어로는 니치마켓이라고 부릅니다. 대중이 열광해야 그 IT가 세상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사인 컨텐츠 시장도 바꾸고 서비스도 바꾸고 일부 기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코닥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대중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싸야 되고 쉬워야 되고 빨라야 됩니다. 하드웨어가 싸야 되거든요. 그래야 대중이 사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이폰 이전에 PDA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안 샀거든요. 왜? 비싸니까. 근데 아이폰도 그랬어요. 사실 아이폰도 초반에 너무 비쌌거든요. 안드로이드 폰이 나와줬기 때문에 경쟁하면서 전반적인 가격이 하락하게 됐고, 지금은 아이폰보다 안드로이드 폰이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팔리잖아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는데 1등 공신한 거죠. 뭐가? 하드웨어가 싼 게. 두 번째 필요한 건 쉬워야 돼요. 왜? 어려우면 안 쓰거든요. 제가 95년도, 96년도에 국민 PC라고 한국에서 등장하면서 국가가 나서서 컴퓨터를 싸게 보급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부터 다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컴퓨터를 쓰는 사람은 항상 아이들, 학생, 대학생, 그것도. 왜? 키보드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90년대 하반기에는 우리 동네에 컴퓨터 학원이 있었죠. 컴퓨터 가르쳐 주느라고. 지금 컴퓨터 가르쳐 주나요? TV하고 똑같죠, 컴퓨터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안 그랬거든요. 왜? 소프트웨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윈도우 얼마나 쉬워요. 소프트웨어가 쉬워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마지막은 네트워크 속도입니다. 사람들이 기다리질 못해요. 지루해 하거든요. 빨라야지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되면 그 플랫폼이, 그 IT가 쫙 전파가 되면서 세상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트렌드를 넘어서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고,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면 사회와 경제와 산업이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IT가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미래의 IT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화면에 보여지는 영상은 자물쇠가 인터넷에 연결된 겁니다. 즉 문이 인터넷에 연결된 거죠. 오거스트라고 불리는 저 디바이스는 사람이 문 앞에 딱 오게 되면 집주인의 스마트폰으로 메시지가 가요. 집 앞에 누가 왔네. 문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 스마트폰을 딱 가져다 대면 NFC나 블루투스 기반으로 인증을 하게 되고 집주인한테 메시지가 가죠. 니네 엄마가 왔다. 애들이 집 앞에 있는데 친구가 왔네. 문 열어주게 되면 문이 열리죠. 저 오거스트란 디바이스가 와이파이에 연결돼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감지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당연히 집에 누가 하루에 몇 번이나 얼만큼 왔다 갔다 했는지가 다 기록됩니다. 물론 일반 가정집보다는 이제 보안이 중요한 뭐 아파트 현관이나 공용 현관 혹은 뭐 사무실에서 많이 쓰일 수가 있겠죠. 국내에 있는 어떤 제품은 뉴런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제품은 카메라까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누가 똑똑거리면 충격 감지 센서에 의해서 자물쇠가 눈앞에 누가 왔다는 걸 인지하게 되고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택배기사가 뭘 가져다 두든 혹은 문 앞에서 얼쩡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촬영을 해서 내 스마트폰으로 보내주죠. 이게 바로 미래 2020년대 IT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물쇠조차도 인터넷에 연결되는 거죠. 이건 FT비트라 불리는 자동차 장난감 만드는 회사예요. 사실 아시다시피 장난감이 안 팔리거든요. 애들이 다 스마트폰에 빠져 사느라고 애니팡 드래곤플라이트와 같은 그런 앵그리버드와 같은 게임하느라고 아이들이 저런 자동차 장난감 안 사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 장난감 만드는 회사에서는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저렇게 자동차를 아이패드 위에 올려놓으면 저 자동차가 노란색 스포츠카인지 오토바이인지 덤프트럭인지 자전거인지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 게임이 내 화면 위에 올려놓은 저 장난감의 종류에 맞게끔 바뀌어요. 손가락으로 게임을 즐기는 것보다 훨씬 더 입체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죠. 게임을 더 즐겁게 재미있게 즐기려고 하면 반드시 저 장난감이 필요해요. 저 장난감 회사는 장난감 하드웨어 많이 팔아서 좋고 또한 그 장난감과 연동된 게임 앱이 더욱더 사람들이 많이 사용돼서 좋고
일거양득이거든요.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가 코닥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혁신한 거죠. 여기서 무엇인가 힌트를 얻지 않으세요? 즉 컨텐츠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는 변화하는 방식이 컨텐츠만 고민할 게 아니라 앞으로 보다 많은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된다고 했으니까 그 컨텐츠가 어떤 사물과 어떻게 연동돼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게임도 그냥 예전에는 스마트폰에서 들어가는 4인치 스크린 안에 있는 환상 속의 디지털 게임만 고민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장난감과 어떻게 연동해서 새로운 즐거움을 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고민을 제일 제대로 잘하는 회사가 스페로라는 회사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운동할 때 가지고 놀아서 유행했던 그런 게임기죠. 청소년을 위한 게임기고 골프공보다 좀 크게 생겼습니다. 저거는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해서 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연결해가지고 앞, 뒤,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 LED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안에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여주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조정하는 겁니다. 앞뒤로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고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거죠. 일종의 RC 무선 자동차처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뭐 저렇게 다양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저걸 사서 조카하고 놀아보니까 딱 1시간 정도 하니까 내팽개치더라고요. 왜냐면 별로 재밌게 저게 다예요. 앞뒤로 움직이고 뭐 색깔 바꾸고 더 이상 재밌는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아이패드, 아이폰용 게임을 뒤져보니까 게임이 이렇게 많아요. 이상하네. 저건 앞뒤하고 좌우로 움직이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저는 게임을 계속 다운로드 받으면 스페로를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다른 용도로 쓰는 거와 똑같습니다. 70만 개의 앱으로 70만 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역시나 스페로도 저런 다양한 앱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게임이 달라지는 거죠.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하드웨어와 연동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 회사에서는, 저 스페로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무엇을 고민하느냐? 디바이스 그 자체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게임에 들어있는, 스페로에 들어있는 API를 어떤 걸 오픈을 해서 외부의 서드파티들이 우리 스페로를 이용한 게임을 더 잘 만들게 해줄까를 고민해요. 그래서 화면에 보여주는 것처럼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저 캐릭터 API는 스페로를 딱 비추게 되면 캐릭터가 튀어나옵니다. 뽀로로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앵그리버드의 새가 튀어나올 수도 있죠. 실제 장난감이 사라지고 캐릭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API를 이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재미있는 서드파티의 게임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새로운 2020년대의 포스트 스마트폰의 시대, 즉 IoT 시대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첫 번째는 컨텐츠나 서비스를 만드는 업체들이 그냥 디지털 속에만 갇혀있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기 때문에 현실계 속에 존재하는 장난감이든 사물과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드는 디지털 컨텐츠가 바깥의 사물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첫 번째로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시사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만들어진 하드웨어든 컨텐츠가 혼자 살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와 API를 오픈하면 외부에 있는 다른 서드파티의 서비스들과 연동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앞서 세컨드 스크린 발표를 들으면서도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한 확신을 했거든요. 즉 디지털 컨텐츠가 세컨드 TV와 세컨드 스크린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서 잘 하모니가 보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하려면 컨텐츠가 어떤 정보를 외부에 오픈을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TV 방송 프로그램에 어떤 장면을 보고 있으니 외부에 있는 세컨드 스크린에서는 그 장면과 연계된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고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컨텐츠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메타DB를 오픈해야 되고 그 메타DB를 어떤 API로 어떻게 어떤 디바이스에 오픈해야 되냐, 이런 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게 진정한 IoT 시대의 트렌드거든요. 즉 사물과 사물이 연동되어서 TV와 스마트폰이 연동되어서 M2M이라고 부르죠. 머신 투 머신. 기계와 기계가 연동되어서 사람이 SNS로 소통하듯이 기계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스페로와 아까 설명드린 서드파티 앱들이 소통하는 것처럼 그러려고 하면 컨텐츠조차도 어떤 데이터와 어떤 API를 외부에 오픈해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인사이트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기스 사례가 한 10년 전에만 나왔어도 제가 와이프한테 욕을 덜 먹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보육 잘할 자세가 되어 있는데 기술 IT 플랫폼 변화에 따른 거대 플랫폼의 변화와 플랫폼 변화 이에 따른 새로운 밸류를 창출하는 그 것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셨는데요. 오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제가 첫 번째 강연 시간에서 사회자가 운수가 매우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운수가 계속 좋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매우 운수가 좋은 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강연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파격적이고 황당한 얘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다들 놀라셔가지고 별도로 질문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신가요? 네네. 네. 네, 역시. 네. 손을 일단 들어주시죠. 네, 여기 앞에 일단 네 하시고 우리 연사분부터. 네. A lot of these devices today require you to connect them at some point to another device, and that other device is often a computer. I wonder how long you think it will be before that computer becomes unnecessary, or do you think there will always need to be a more advanced device like a computer in the home to service all of these things?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이제 사실은 컴퓨터보다는 이제 스마트폰이 IoT 쪽에서는 많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의 의도를 좀 바꿔보면 뭐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 중요한 거는 중심에 별도의 디바이스가 항상 메인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를 질문하셨거든요. 예. 제 그거에 대한 답은 아까 제가 잠깐 IT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세 가지가 바뀔 때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PC통신, 웹, 모바일. 그리고 2020년대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대 IoT 하드웨어는 뭘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everything, 모든 사물이죠. 2020년대 소프트웨어는 뭘까요? 즉 OS는. 2020년대에 IoT를 위한 네트워크는 뭘까요? 이게 사실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자, 예를 들면 과연 그런 IoT에 어떤 OS가 탑재가 될까? 아직은 정의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의 예상은 클라우드 OS가 될 것 같아요. 즉 OS가 탑재가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은 클라우드에서 처리가 되고 디바이스는 작은 사물들은 센싱만 하고 센싱만 해서 던져주고 거기서 OS가 처리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스크린에서 보여지게 되겠죠. 근데 질문에 대한 제 답은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런 IoT 시대의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될 때는 어떤 프로토콜로 연결될까? 지금처럼 다이렉트로 와이파이로 연결될까? 블루투스일까? 지그비일까? RFID일까? NFC일까? 저는 다 아니라고 보거든요. 새로운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토콜은 퀄컴이나 구글이나 삼성이 연구하고 있고요. 그 프로토콜은 제가 보기엔 P2P일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이렉트로 인터넷에 연결되는 건 너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물들 간에 소통하면서 필요하면 때에 따라서 중앙에 있는 그게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혹은 직접 공유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기기를 빌어서 그때 인터넷에 연결되면 되고 중요한 건 피어투피어 방식으로 다이렉트로 직접 디바이스 간에 연동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굳이 스마트폰, PC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되거든요. 필요할 때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앞으로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수많은 디바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50개나 넘는 디바이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디바이스를 아직 메인스트림, 즉 트렌드가 되지 못하고 아까 처음에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패션, 니치마켓에 머무는 이유도 그 IoT에 맞는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앞으로 한 3, 4, 5, 6년 이렇게 준비가 되겠죠. 그럼 2020년대에 아이폰 나오는 것처럼 확 바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손 요 앞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EBS에서 유아 콘텐츠 기획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용자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유아 콘텐츠 기획하면서 사실 지금 디바이스들을 사용하는 연령층이 되게 많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어린이들도 이제 패드들을 되게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근데 사실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20대 이상의 사람들은 그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먼저 찾아서 얼리 어댑터적인 성향이 있다면, 어린아이들은 사실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패드나 스마트 기기들을 접하면서 자라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디지털 키드들에 대한 뭐 미래 전망이나 뭐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놀란 건 제 조카도 디지털 기기를 쓰는 걸 보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만 해도 아이패드나 이런 스마트폰을 던져주면 가르쳐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태어나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아이패드나 스마트폰 던져주면 동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조카가 한 6, 7살이 되면 TV 앞에서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움직여요. 검색을 하려고 하고. 오히려 디지털에 더 능숙하고 익숙하거든요. 더 빠르게 배우고. 앞으로 그런 아이들이 더 많아질 텐데, 그리고 더 가속화될 텐데, 그럼 그런 시대에 그런 아이들에게 유아 콘텐츠든 인터넷이 어떻게 연결되고 제공돼야 될까라고 하는 UX가 됐건 그런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앞서 설명드렸던 전체 트렌드의 변화가 IoT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회라고 하는 건 항상 부침이 있거든요. 부침이 있다고 하는 거는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된다고. 컨버전스가 유행하면 다이버전스가 유행하고 다시 또 컨버전스가 유행하고. 예를 들면 스마트폰은 명실상부한 컨버전스거든요. 하지만 IoT는 디버전스거든요. PC는 디버전스입니다. 왜? PC는 많은 것들을 통합해서 하긴 하지만 PC를 보게 되면 TV를 안 보게 되고요. 장소가 떨어져 있으니까. 신문을 안 보게 되고 라디오를 안 듣게 되거든요. 디버전스를 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이들도 교육도 바뀔 때가 오는 거죠. 그게 다 모든 게 현재는 디지털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잠시 지나면 IoT가 오면서 바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날로그의 감성이 필요해지게 되겠죠. 하지만 그 아날로그의 감성이 예전처럼 오프라인 공간에 모여가지고 하는 아날로그가 아니라 아날로그를 체험하면서 디지털이 연동되는 형태의 감성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잠깐 설명드린 액티비티라고 하는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를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싱즈와 사물과 컨텐츠가 연동되는 형태의 어떤 그런 모델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추가 질문, 네, 맨 앞에. 예. 네, 감사합니다. 주로 들어주신 사례가 외국 사례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좀 이렇게 흐름이 어떤지 또 이렇게 잘 개발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국내에서는 사실 해외만큼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은 이유가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첫 번째는 시장이 좀 작으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혁신들이 만들어지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 이유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잠깐 예를 들었던 저 IoT들의 핵심을 보면 하드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드웨어가 아니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서비스의 구현, 데이터 중심의 사고거든요. 근데 한국에 참 많은 중소 하드웨어 업체들이 있는데 그 중소 하드웨어 업체들이 하드웨어는 잘 만들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사고나 데이터 중심의 사고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첫 번째로는 당연히 대기업, 삼성도, LG도, SKT도, KT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스마디 사업단이라고 있어요. 성균관대학교, 송실대학교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스마디 사업단에서 그런 중소기업들을 묶어가지고 그런 다양한 IoT 제품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한 IoT가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이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의 한 꼭지로서 스마디 사업단과 같은 대학과 중소기업이 뭉쳐서 하는 그런 모델들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 국내의 작은 중소기업들도 어쨌든 혁신하기 위해서 그런 시도들을 몇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를 들었던 디지털 도어락, 즉 인터넷 도어락도 뉴런이라고 하는 한국 회사가 그런 시도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 몇 군데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가장 찾기 좋은 사이트는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라고 하는 사이트에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메뉴에 가게 되면 그런 제품들에 대한 목록이 참 잘 나와 있고요. 거기서 커리언으로 검색하면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 한국 시장이 작으니까 아예 미국에다가 런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기 아까 맨 뒤쪽에 네. 예, 먼저 강의 대단히 재밌게 들었고요.
저는 명지대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학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SK 플래닛에서 현재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플랫폼을 혹시 개발 중인 게 있다면 공개 가능한 선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고령사회로 지금 진입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새로운 트렌드 그 IoT에 맞춰서 적응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배려나 이런 생각하신 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SK 플래닛에서는 뭐 아시는 것처럼 SK 플래닛이라는 회사가 T맵, 그 다음에 11번가, OK 캐시백, T스토어 이런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IoT하고 접목하기 좋은 게 바로 OK 캐시백이거든요. 왜냐하면 OK 캐시백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리테일 시장, 즉 상점이나 스토어에 가가지고 결제를 하면서 포인트를 축적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가장 어울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SK 플래닛에서 IoT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건 OK 캐시백을 기반으로 스토어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페이팔이라고 하는 회사 아실 거예요. 예. 전자결제하는 회사죠. 스퀘어라는 회사도 아시죠? 모바일 결제하는 회사거든요. 두 회사가 최근에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게 바로 비큰, 그러니까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기반의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을 만들어서 그거를 오프라인 매장 스토어에다 딱 꽂게 되면 매장에 인입된 사용자한테 자동으로 내 스마트폰의 블루투스와 매장에 설치된 BLE 비컨이 연동이 되어가지고 스토어에 있는 점주의 포스 시스템에 내 얼굴이 딱 뜹니다. 고객이 뜨는 거예요. 제가 방문하면 제 얼굴이 딱 뜨죠. 그리고 뜨면서 화면에 제가 이 매장을 몇 번 방문했으며 그동안 구매한 리스트는 뭐고, 물론 제가 이제 오픈했을 때 한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제가 물건을 쭉 구매하면 화면에 구매 리스트가 나오고, 구매 리스트가 나와서 결제를 누르게 되면 페이팔 기반으로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제가 스마트폰 화면 열면 아 얼마구나 오케이 누르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스토어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OK 캐시백, SK 플래닛도 하고 있어요. 이미 한 거는 NFC예요. 전전 시간에 발표했던 NFC 기반으로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NFC가 많이 쓰이니까 블루투스보다. 미국은 블루투스가 훨씬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과연 이렇게 정말 어려운 IoT를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질문을 하셨는데, IoT의 궁극적인 비전은 뭐냐면 유비쿼터스예요. 유비쿼터스는 뭐냐? 컴퓨터가 사라지는 겁니다. 진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왜? 그냥 알아서 모든 것들이 동작되는 게 IoT 유비쿼터스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동작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모든 게 다 처리가 되거든요. IoT 핵심은 그거거든요. 스마트폰과 PC의 아쉬운 점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입력을 해야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IoT의 디바이스의 특징은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센서가 모든 걸 자동으로 인식하거든요. 인간의 오감을 닮은 모든 센서, 심지어는 오감을 능가하는 육감, 칠감 이런 것들의 센서들이 인간이 알 수 없는 정보들을 현실계 속에서 계속 취합해가지고 그런 DB가 모아져서 내가 필요로 할 때 제값 알아서 제공하는 형태가 IoT의 가장 궁극적인 비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미래 IoT는 오히려 IT를 잘 모르는 사람이 쉽게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아마 더 쉬워질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IoT가 오히려 노인분들이나 헬스케어를 위해서라도 노인분들이나 IT를 잘 다루기 어려운 장애인분들한테는 더 유용한, 훨씬 더 좋은 가능성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시간 관계상 선생님 뭐 혹시 하나의 질문만 더 받아도 될까요? 네, 딱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대신 짧게 질문해 주시고, 네,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에 계시네요. 예, IKLabs의 제필규입니다. 그런 스마트 사용화 그리고 기계 획일화 같은 걸 얘기할 때 언제나 나오는 게 보안성 문제입니다. 보안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안
뿐만 아니라 해킹, 뭐 보안이 해킹이면 또 뭐 반대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보안 해킹,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 빅브라더 이슈, 개인정보 보호 이슈 이런 것들이 다 있죠. 뭐 양날의 검이죠. 기술이 고도화되면 당연히 기존의 사회 규제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규범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악용됐을 때 발생하는 이슈와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제 답은 네,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첨언을 하자면 문제가 많으니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극복은 누가 하느냐? 서비스를 만드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회학자나 법학자나 규제를 만드는 그런 분들이 IT를 잘 이해를 하고 미래 IT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미래 IT가 바뀌면 편의성은 극대화하지만 문제점은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제화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분들이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분들이 연구하려면 IT를 잘 알아야죠. 그래서 그분들이 IT를 잘 알고 그런 선제 대응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강연 마친 이후에 개인적으로 김지현 사무님께 질의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나요? 네. 그 IT 플랫폼 변화와 서비스 가치 창출에 대한 거시 전망에 대해서 강연해 주신 김지현 상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